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태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앞 시간에 이어서 앞 시간에 배웠던 그런 어떤 회선을 통해서 송수신 간에 정보를 전달하는 다양한 방식들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도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을 먼저 살펴볼게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일단 정보 전송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먼저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아날로그 및 디지털 전송, 그 다음에 직렬, 병렬 전송, 그 다음에 비동기식, 동기식 전송 그랬는데, 자, 이 세 가지 방식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금 아날로그와 디지털,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를 해가면서 정확히 구분을 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직렬과 병렬, 그 다음에 비동기식과 동기식 전송, 자, 이런 내용들이 있고, 자, 그 다음에 통신 방식에 대해서, 그리고 다중화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 다중화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정보 교환 방식, 이란 등의 내용을 가지고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보 전송과 관련된 기초적인 용어들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데이터라고 한다면 인간 또는 기계가 감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숫자나 문자, 기호 이러한 것 등을 우리가 데이터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진 하나하나의 데이터, 자료 이거를 데이터라고 하는 거예요. 이 데이터가 모여지면 이제 정보가 되는 거죠. 정보, 인포메이션. 알겠죠? 자, 그래서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인간 또는 기계가 감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숫자, 문자, 뭐 여러 가지 기호 이러한 것 등을 우리가 데이터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데이터에도 보면 아날로그 데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아날로그 데이터의 이제 대표적인 걸 보면 이제 음성이라든지 사람 목소리 뭐 이런 거 이제 연속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이제 아날로그 데이터 이렇게 얘기하고, 디지털 데이터라고 한다면 이제 이진수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데이터를 디지털 데이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데이터에 따라서 신호의 종류가 있는데요. 자, 신호라고 하는 것은 일단 데이터를 전송 가능한 형태로 변환시켜 놓은 것 그랬네요. 데이터가 있으면 이 만들어진 데이터를 이제 전송을 하기 위해서 전송 가능한 형태로 변환해 놓은 것. 이것을 신호라고 하는데, 이 신호에도 보면 아날로그 신호가 있고 디지털 신호가 있어요. 데이터 종류가 두 가지가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를 비교해보면 이와 같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신호는 이렇게 곡선으로 연속적으로 표현이 되는 이러한 신호가 아날로그 신호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펄스 형태로 표현이 되는 신호가 디지털 신호예요. 그래서 여기 아래에 있는 경우를 0이라 하고 위에 있을 때를 1로 해서 0과 1, 이진수 형태를 표현하는 신호. 이게 바로 디지털 신호예요. 아셨죠? 그래서 신호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전송 가능한 상태로 변환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송을 하기 위해서, 통신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가 필요했던 거예요? 신호 변환기, DC가 필요했던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신호에도 종류가 아날로그 신호, 그 다음에 디지털 신호, 이렇게 두 가지 형태 신호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주파수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이 주파수라고 하는 것은 단위 시간, 뭐 1초면 1초에서 단위 시간 동안 신호 파형이 반복된 횟수, 이걸 주파수라 그래요. 그러니까 신호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금 위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게 한 번의 반복이거든요. 그러니까 1초 동안에 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런 반복이 몇 번 됐는지 이걸 나타내는 게 바로 주파수의 주파수 1초 동안. 자, 그래서 이런 주파수의 단위로는 뭐 헤르츠, 킬로헤르츠, 메가헤르츠 뭐 이렇게 있다 이거죠. 그래서 주파수라는 것은 1초면 1초 단위 시간 동안 신호 파형이 몇 번 반복이 되었는지 그 반복 횟수를 나타내는 게 주파수의 주파수. 그리고 이제 참고로 우리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 그러면 뭐 약 20Hz에서부터 약 뭐 20kHz 뭐 이런 정도까지 그 주파수 내용을 우리 사람이 들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참고로 한번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대역폭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 대역폭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 주파수와 최저 주파수 사이의 간격을 얘기를 한다라고 돼 있네요.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예를 들어서 신호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 최고 주파수와 그 다음에 최저 주파수 이 사이의 이 간격,
이거를 우리가 대역폭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대역폭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주파수 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주파수 범위. 대역폭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래서 최고 주파수와 최저 주파수 사이의 간격 이걸 대역폭이라고 하는데 이 대역폭이 넓을수록 대용량의 고속 전송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대역폭이 넓을수록 여기에 더 많은 정보를 전송할 수도 있고 더 빠른 정보를 전송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대역폭이라고 하는 것은 주파수 범위 이거를 대역폭이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뭐 데이터라든지 또는 뭐 신호, 그다음에 주파수, 대역폭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 이 뒤에 이제 공부하면서 이런 용어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본 거고요. 자, 그다음 아날로그와 디지털 전송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자, 먼저 아날로그 전송. 자, 아날로그 전송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 앞에 보면은 데이터 형태도 아날로그 디지털이 있고 신호에도 보면 아날로그 디지털 신호 이렇게 나눠졌었잖아요. 자, 그래서 아날로그 전송이라고 하는 것은 전송 매체를 통해 아날로그 신호로 전송을 하는 것. 아날로그 신호로 전송을 하는 것을 아날로그 전송이라 그래요. 아날로그. 그러니까 이와 같은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라고 했는데 이런 아날로그 신호로 전송을 하는 것. 이거를 아날로그 전송이라고 하더라. 자, 그래서 이 아날로그 전송은 원거리 전송 시 신호를 증폭시켜주기 위한 증폭기가 필요하다. 자, 그러니까 아날로그의 대표적인 게 이제 음성인데 예를 들어서 자, 여기에서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얘기했을 때 B라는 사람이 듣는 거와 그 뒤에 C라는 사람이 듣는 거를 얘기를 했을 때 A라는 사람이 똑같은 크기로 얘기를 하면 B라는 사람이 어느 정도 들었을 때 C라는 사람은 어때요? 잘 안 들릴 수가 있잖아요. 신호의 세기가 이렇게 약해지니까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간에 똑같이 듣게 하기 위해서는 증폭기가 있어야 한다. 증폭기. 그래서 우리 뭐 운동장이나 이런 데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도 들을 수 있게끔 스피커나 마이크를 이용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증폭기 역할을 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아날로그 전송은 아날로그 신호로 전송을 하는 거, 이거를 아날로그 전송이라고 하는데 멀리까지 보내기 위해서는 증폭기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고, 자, 그 다음에 디지털 전송이 있어요. 이 디지털 전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송 매체를 통해서 디지털 신호로, 펄스 형태의 디지털 신호로 전송을 하는 것. 이거를 디지털 전송이라고 해요. 디지털. 이진수 형태의 디지털 신호로 전송을 하는 것. 이거를 우리가 디지털 전송이라고 하는데, 자, 이 디지털 전송에서는 원거리, 멀리 전송을 할 때, 리피터, 이 중계기예요, 중계기가 필요하더라, 이거죠. 중계기. 자, 그래서, 디지털 신호 전송과 아날로그 신호 전송, 이렇게 있는데, 이 디지털 전송이 아날로그에 비해서, 디지털 전송하는 것이 아날로그에 비해서 좀 더 정확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가 있고요. 여러 용도. 그러니까 아날로그보다 디지털 전송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정보를 전송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정보. 알겠죠? 그 다음에 더 빠르고 더 고속이고 뭐 이런 특징 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디지털 전송은 디지털 신호로 전송을 하는 거고 아날로그 전송은 아날로그 신호로 전송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직렬 전송과 병렬 전송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자, 직렬 전송, 병렬 전송. 직렬 전송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를 구성하는 각 비트들을 하나의 전송 매체, 이 하나의 전송 매체라 그러면 한 회선, 하나의 전송 매체를 통해서 한 비트씩 순차적으로 전송을 하는 것. 이거를 직렬 전송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정보가 이렇게 이진수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이진수 하나하나. 이렇게 해서 이게 하나의 데이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송을 하는데 이 하나의 선으로 전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비트씩. 그래서 0 보내고, 그 다음에 0이 다 보내지면, 그 다음에 1 보내고, 1 보내지면 또 그 다음 0 보내고 해서 한 비트씩 전송을 하는 거. 이거를 직렬 전송이래요. 직렬 전송. 그래서 한 비트씩 순차적으로 전송을 하는 것. 이걸 직렬 전송이라고 하고, 이 직렬 전송은 이제 전송 속도는 다소 느리지만 전송 매체의 구성 비용이 적게 들고, 그 다음에 장거리 전송에 적합하다. 장거리
장거리, 먼 거리 전송에 적합하고 실제 대부분의 데이터 통신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직렬 전송은 뭐예요? 한 비트씩 순차적으로 하나씩 전송하는 거, 이거를 직렬 전송이라 그래요. 알겠죠? 자, 그런가 하면 병렬 전송이 있어요. 병렬 전송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를, 데이터를 구성을 하는 각 비트들을 여러 개의 전송 매체를 통해서 동시에 전송을 하는 것, 이거를 우리가 병렬 전송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하나의 선이 아니라 여러 개 선을 통해서 동시에 이렇게 여러 개의 비트를 보내주는 거죠. 이게 병렬 전송이라고요. 알겠어요? 직렬 전송은 하나의 선으로 한 비트씩 전송하는 거고, 병렬 전송은 여러 개의 전송 매체를 통해서 여러 개의 전송 매체를 통해서 여러 개의 비트를 전송을 하는 거, 이거를 병렬 전송이라고 하더라 이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 비트를 전송하다 보니까 전송 속도는 빠르더라. 하지만 이렇게 이만큼 회선수가 들어가니까 전송 매체의 구성 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 이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병렬 전송은 근거리 전송에 적합하고, 왜 그러냐면 선이 여러 개니까, 선이 여러 개인데 멀리, 예를 들어서 여기는 뭐 서울이고 여기는 수원이다. 이러면 먼 거리를 이렇게 여러 개 선으로 해봐요. 그러면 돈이 무지하게 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근거리 전송에 적합하다. 아까 이 직렬 전송은 선 하나로만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멀리 있더라도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으니까 원거리 전송에 적합했던 거고요. 자, 그래서 병렬 전송은 근거리 전송에 적합하며, 자, 컴퓨터와 주변 기기 사이에 데이터 전송에 주로 이용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컴퓨터 본체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메인보드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그럼 메인보드와 주변 기기가 있는데, 이 주변 기기를 연결할 때 하나의 선으로 연결된 게 아니라 이렇게 작은 가는 케이블선이 이렇게 여러 개가 해서 하나의 묶음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 선으로 해서 정보를 주고받는데, 이런 거를 이제 병렬 전송이라고 하더라고요. 병렬 전송. 그래서 여러 개의 비트를 한꺼번에 전송하기 때문에 전송 속도는 빠르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근거리 전송에 적합하다. 이런 겁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또 전송을 비동기식 전송과 동기식 전송, 이렇게도 나눠 볼 수가 있는데, 자, 먼저 비동기식 전송. 비동기식 전송이라고 하는 것은 전송 신호 자체로 타이밍을 식별하는 전송 방식으로 문자마다 시작과 정지를 알리는 비트가 추가되어 전송 효율이 떨어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비동기식 전송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번에 한 문자씩, 한 문자예요. 문자. 한 비트가 아니고, 그래서 한 번에 한 문자씩 전송하는 그런 방식을 비동기식 전송이라고 해요. 한 번에 한 문자씩. 자,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정보 처리 뭐 이런 문자가 있다. 문자열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한 글자씩 보내는 거. 이게 비동기식이라고요. 비동기식. 자, 그래서 송신 측이 있고, 그 다음에 수신 측이 있을 때, 자, 송신 측이 먼저 수신 측한테 보낼 때, 자, 먼저 보낸다라고 하는 문자의 시작을 알려주는 스타트 비트를 먼저 보내요. 자, 문자 시작한다, 이렇게. 알겠죠? 자, 그리고 이 데이터를 보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게 한 문자야 하고 끝나는 비트, 정지 비트, 스탑 비트를 또 보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 해서 한 글자마다 알려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글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글자,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문자마다 시작과 정지를 알리는 비트가 추가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자, 정자 보내기 전에 스타트 비트를 먼저 보내요. 그리고 데이터를 보내는 거야. 그 다음에 데이터 끝났으면 이제 스탑 신호를 보내요. 이렇게 해서 한 문자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한 문자씩 전송하는 거. 이게 바로 비동기식. 스타트 비트, 시작과 끝나는 스탑 비트를 이용을 해서 한 글자씩 전송을 하는 거. 이게 비동기식이고, 각 전송 문자 사이에 휴지기간이라고는 잠깐 멈추는 거.
왜냐면 시작과 스탑 이런 비트들이 오고 가고 해야 되니까 약간 휴지 기간이 존재하더라 이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주로 단거리에서 사용되고 한 글자씩 한 글자씩 하다 보니까 저속 전송이다 이거. 저속. 알겠어요? 자, 비동기식 전송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한 문자씩 전송을 하는, 그리고 스타트 비트와 스톱 비트를 이용을 해서 여기 사이에 데이터가 있는 거죠. 한 글자. 아셨죠? 자, 이게 비동기식이에요. 비동기식이고, 자, 그 다음 동기식 전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뭘 얘기하냐면, 동기식 전송은 수신 측과 송신 측과 수신 측의 타이밍을 맞추어서 전송하는 방식으로 시작 정지 비트 및 휴지 기간 없이 전송함으로 전송 효율이 좋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동기식 전송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전체 데이터 전송할 데이터가 있으면 전체 데이터를 몇 개의 블록으로 나눠요. 몇 개의 블록으로 나눠서 전송을 하는 것. 이게 동기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문자씩 전송한다는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뭐 정보 처리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렇게 몇 개의 블록으로 나누어서 블록 단위로 해서 전송을 하는 거죠. 블록 단위로 해서 한 글자씩이 아니고, 그래서 몇 개의 블록으로 나누어서 전송을 하는 거. 이게 동기식입니다. 동기식. 그리고 여기는 시작 뭐 정지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 없이 전송을 하는 방식이 동기식이 되겠고, 주로 원거리 멀리 보낼 때, 그 다음에 고속 전송에 적합하다 이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동기식하고 비동기식하고, 자, 비동기식, 동기식. 자, 구분해 주세요. 자, 요거는 한 글자씩. 알겠죠? 자, 요거는 블럭 단위로, 여러 문자를 묶어서 블럭 단위로 전송을 하는 거고, 자, 요거는 단거리, 저속이고요. 그 다음에 동기식은 원거리, 고속입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이어서 통신 방식에 관한 내용을 살펴볼 건데요. 자, 이 통신 방식이라고 하는 건요, 이런 거예요. 단방향 통신이 있고, 반이중 통신이 있고, 전이중 통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단방향 통신이라고 하는 건요, 뭘 얘기를 하냐면, 한쪽 방향으로만 전송이 가능한 것. 이거를 단방향 통신이라 그래요. 예를 들면, 라디오라든지 TV라든지 이런 거죠. 자, 라디오는 라디오 방송국에서 보내는 걸 우리는 듣기만 하죠. 그죠? TV도 그러죠. TV도 방송국에서 보내준 거, 이걸 우리는 보고 듣기만 하죠. 그죠? TV하고 대화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단방향이라는 것은, 자, A가 있고 B가 있다. 그래서 A가 송신, A가 수신. 그런다면, 송신 측은 보내기만 하는 거예요. 수신 측은 받기만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한 방향으로만 전송을 하는, 이걸 단방향 통신이라고 그래요. 단방향. 알겠어요? 단방향. 자, 그리고 이제 반이중 통신이 있어요. 반이중 통신은 양쪽 방향으로 전송이 가능하지만 그랬네요. 그러니까 송신 측이 있고 수신 측이 있으면 서로 주고받을 수는 있어요. 서로. 알겠죠? 자, 그런데 동시에는 안 돼. 동시에 양쪽 방향으로 전송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동시에는 안 돼. 서로 주고받을 수는 있어. 하지만 동시에 안 되는 거. 예를 들면 무전기 같은 거, 무전기. 자, 무전기는, 자, 이 송신 측이 있고 수신 측이 있어. 그러면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대화할 수가 있죠. 그런데 얘가 얘기하는 동안 얘는 들어야 되고, 얘가 얘기하는 동안 얘는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하고 오바 한 다음에 이제 얘가 얘기할 수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반이중 통신이라고 하는 것은, 반이중 통신은 양쪽 방향으로 전송이 가능한데 서로 주고받을 수가 있는데 동시에는 안 돼요. 동시에는 안 되는 거. 이게 반이중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전이중 통신이 있어요. 전이중. 자, 요거는 동시에 양쪽 방향으로 전송이 가능한 방식을 전이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서로 송신 측하고 소신 측하고 서로 주고받을 수가 있어. 그런데 이게 동시에 되는 거야. 동시에. 이를테면 전화기 같은 거.
전화기는 서로 같이 얘기를 해도 되죠. 물론 이제 전화 예절상 상대방이 얘기하면 내가 듣고 내가 얘기하면 상대방이 듣고 이제 그렇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내 기본 방식은 어때요? 같이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상대방이 얘기할 때 나도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전이중의 전이중. 알겠어요? 자, 그래서 통신 방식을 보면 단방향, 한쪽 방향으로만 전송이 되는 단방향 통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양쪽 방향으로 서로 주고받을 수는 있지만 동시에 안 되는 반이중이 있고, 그 다음에 동시에 양쪽 방향으로 전송이 가능한 전이중이 있더라 이거죠. 됐죠? 자, 그 다음 이어서 다중화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 자, 이 다중화라고 하는 개념, 자, 요거 좀 중요하네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송신 측이 있어요. 송신 측이 있고, 자, 수신 측이 있을 때, 이 송신 측과 수신 측 간에 이제 거리가 가까우면 상관이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송신 측이 이제 하나의 서버, 컴퓨터가 있고, 수신 측은 이제 여러 사용자가 있을 때, 거리가 가까우면 감안을 하고도 이렇게 직접 연결을 해줄 수가 있어요. 직접 이렇게. 이게 가장 좋죠. 직접 각각 연결돼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하는 거. 자, 그런데 이 송신 측은, 그러니까 이 서버는 서울에 있는데, 가령, 자, 이 수신 측은 가령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있어요. 멀잖아요. 근데 이 서울과 제주도 간을 이렇게 선으로 직접 여러 개를 이렇게 쭉 연결한다고 봐봐요. 그러면 무지하게 비용이나 공중에 무지하게 거무줄처럼 막 복잡하겠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이 다중화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다중화. 자, 그래서 다중화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냐면 여러 개의 채널들이 하나의 통신 회선을 통해서 결합된 신호의 형태로 전송이 되고 수신 측에서 다시 이를 여러 개의 채널 신호로 분리한 것, 이거를 다중화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자, 이렇게.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서버예요. 컴퓨터.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가 있어요. 가라는 사용자, 나라는 사용자, 다라는 사용자. 자, 그러면 이렇게 직접 연결할 수도 있지만 이게 원거리단 말이에요. 멀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렇게 직접 세 개의 선으로 연결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의 채널로, 하나의 선으로 여러 사람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먼 거리까지는 이렇게 하나의 선으로 가. 그래 놓고 거기에서 이제 분배를 해서 여러 사용자들이 같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바로 다중화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선을 같이 다중해서 같이 쓴다 이거지. 알겠죠? 자, 그래서, 자, 여러 개의 채널들이 하나의 통신 회선을 통해서 결합된 신호 형태로 전송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사용자들한테 갈 신호선을 하나의 선으로 묶고 전송을 해요. 그 다음에 그거를 또 여러 사용자들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다중화. 이런 장비를, 그러니까 다중화기,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중화라고 하는 개념은 이 하나의 선을 여러 사용자가 같이 사용한다. 그래서 다중화 그래요. 다중화. 알겠죠? 자, 다중화라는 말. 자, 그 다음에 하나의 통신선로를 이용을 해서 여러 신호를 서로 간섭받지 않고 전송함으로써 통신선로의 이용 효율을 높일 수가 있고, 다중화를 수행하는 장비를 다중화기 멀티플렉서라고 하더라. 이거죠. 멀티플렉서.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이 하나의 선을 통해서 여러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장비를 우리가 멀티플렉서라고 하더라. 이거죠. 멀티플렉서. 자, 그 다음에 이 다중화는요. 다중화하는 방식에 따라서 주파수 분할 다중화가 있고, 그 다음에 시분할 다중화가 있고, 그 다음에 파장 분할 다중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알겠죠? 기본적인 다중화라고 하는 개념은 이 하나의 선을 여러 사용자가 사용한다. 그래서 다중화인데, 이 다중화 시키는 방법에 따라서 주파수 분할 다중화가 있고, 시분할 다중화가 있고, 파장 분할 다중화, 이렇게 나눠지더라 이거죠. 아셨죠? 자, 그래서 주파수 분할 다중화는 뭐고, 시분할 다중화는 뭐고,
파장 분할 다중화는 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파수 분할 다중화라고 하는 게 있어요. FDM. 주파수 분할 다중화. 자, 요거는 전송 매체의 서로 다른 주파수 대역을 이용을 해서 여러 신호를 동시에 전송하는 방법을 주파수 분할 다중화라고 하더라 이거죠. 자, 서로 다른 주파수 대역을 이용을 해서 여러 신호를 동시에 전송하는 방법 이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회선을 단면을 잘랐을 때요. 예를 들어서 이 회선이 있어요. 이 회선의 단면이라고 했을 때 이 하나의 회선에 전송이 되는 주파수 대역이 있단 말이에요. 전체 대역. 근데 그거를 나누는 거야 이렇게. 영역을 A 영역, B 영역, C 영역 이렇게. 그래서 각각 다른 주파수대로 자 여기서는 몇에서 몇 가지, 여기서는 몇에서 몇 가지, 여기서는 몇에서 몇 가지 해서 이 각각의 영역으로 신호를 전송을 해주는 거예요. 자 A라는 사용자, B라는 사용자, C라는 사용자가 있다 그러면 자 이 영역에는 A에 전송할 자료, 이 B 영역은 B에 전송할 자료, 이 영역은 C에 전송할 자료에서 주파수 대역을 나눠서 동시에 여러 사용자한테 신호를 전송을 하는 이러한 방법을 주파수 분할 다중화라고 해요. 알겠어요? 자, 하나의 회선이 가지는 주파수 대역을 나누어서 동시에 전송하는 거. 이게 주파수 분할이에요. 자, 그래서 각 통화로에 여러 반송 주파수를 할당해서 동시에 많은 통화로를 구성할 수가 있고, 전송하려는 신호의 필요 대역폭보다 전송 매체의 유효 대역폭이 클 때 사용이 된다. 그러니까 이 한 신호에 대한 대역폭, 주파수 범위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회선 전체 주파수 대역이 있다면 이 전체 주파수 대역이 더 컸을 때 가능하다 이거죠. 그러겠죠. 이 한 회선의 전체 주파수 대역이 커야 그걸 나누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전송하려는 신호의 필요 대역폭보다 전송 매체, 그러니까 이 선 매체의 유효 대역폭이 클 때 사용이 가능하더라 이거죠. 주파수 분할 다중화요. 이러한 주파수 분할 다중화의 어떤 특징을 보면요. 특징은 인접한 채널 간의 간섭을 막기 위한 완충 대역인 보호 대역이 있어야 한대요. 보호 대역이 필요하므로 이로 인해 채널의 이용 효율이 낮아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렇게 한 회선의 주파수 영역을 나누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딱 붙어 있으면 여기 이제 간섭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사이 이렇게 띄어놨어 이렇게. 이게 바로 이제 보호 대역인 거죠. 보호 대역. 간섭을 막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마만큼의 사용되지 않는 공간들이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채널의 이용률이 낮아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각각의 신호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대역 옆하기, 필터를 통과해야 되고, 자, 얘는 아날로그 전송에 이용이 되고, 자, 구조가 간단하고 가격이 저렴하다. 그 다음에 저속 전송에 적합하다. 이런 특징 등을 가지고 있네요. 자, 주파수 분할 다중화의 특징들입니다. 자, 보호 대역이 있어야 되고요. 알겠죠? 자, 아날로그 전송에 적합하고요. 구조가 간단하고 가격이 저렴하고 저속 전송에 적합하다. 뭐 이런 것들이 특징이 되겠어요. 자, 이게 이제 주파수 분할 다중화고요. 자, 그 다음에 시분할 다중화가 있어요. TDM, 타임 디비전. 시간을 분할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한 전송로의 데이터 전송 시간을 일정한 폭, 타임 슬롯으로 나누어 사용하는 기법을 얘기를 한다라고 돼 있네요. 자, 시분할이라는 말, 여러분 우리 앞에서 들어봤죠? 시간을 분할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런 게. 자, 예를 들어서, 자, 어떤 서버가 있고, 여러 사용자가 있어요. 사용자가 있을 때, 이 하나의 선을 여러 사용자가 같이 공유해서 쓰고 할 때, 한순간에는 이 회선을 한 사용자가 통째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선을 사용하기 위해서 똑같이 시간을 할당해 주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뭐 1초면 1초씩. 똑같이. 일정한 시간폭 똑같이. 그래서 1초 동안은 이 A에 관련된 정보만 가는 거예요. 그 다음 1초 동안은 B가 쓰는 자료. 그 다음 1초는 C. 이렇게.
그래서 A1초, B1초, C1초, A1초, B1초, C1초 이렇게 동일한 시간폭을 타임 슬롯을 나누어서 그 시간 안에는 그 사용자만 전송할 수 있도록 시간을 분할해서 사용하는 방식을 시분할 다중화라고 해요. 알겠어요? 시간을 분할을 해서. 자, 그리고 시분할 다중화는 각 채널당 고정된 프레임으로 구성해서 전송한다. 자, 프레임이라고 하는 건 고정된 틀이죠. 틀. 고정된 틀을 구성을 해서 전송을 한다. 그래서 누구나 똑같은 프레임으로, 똑같은 틀로 구성을 해서 전송을 한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시분할 다중화의 특징 그러면 디지털 전송 방식에 널리 이용이 되고 있고요. 디지털. 그 다음에 대역폭의 이용도가 높아서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으면서 고속이다 이거죠. 고속. 알겠어요? 자, 주파수 분할 다중화는 아날로그 방식이었죠. 그 다음에 저속이고, 근데 시분할 다중화는 디지털 전송 방식에 이용되고 있고, 대역폭이 높고 고속 전송이다 라고 하는 거. 특징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시분할 다중화가요, 또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동기식이 있고 비동기식이 있고. 그래서 동기식 시분할 다중화라고 하는 것은 모든 단말 장치에 타임 슬롯을 똑같이 할당해 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비동기식은 전송할 데이터가 있는 단말 장치에만 타임 슬롯을 할당해 주는 방식을 얘기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있을 때, 가령 예를 들어서 B라는 사람은 전송할 데이터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누구 사용자가 모두 전송할 데이터가 있을 때 다 똑같이 있는 거요. 똑같이 있고 없을 때는 다 없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B라는 사람은 전송할 데이터가 없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랬을 때 동기식은 있던 말던 그냥 똑같이 1초면 1초씩 똑같이 할당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A 한 번, B는 전송할 거 없지만 일단 점유만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을. 그 다음에 C, A 한 번, B 한 번, C 한 번, A 한 번, B 한 번, C 한 번 이렇게 해서 모든 단말 장치에 똑같이 시간을 할당해 주는 거. 이게 동기식이에요, 동기. 동기, 비동기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동기라는 말은 같이 이런 말이고 기본적인 개념은 비동기식은 따로따로 이런 의미예요. 기본적으로. 알겠죠? 자, 그래서 동기식은 모두 다 똑같이 할당해 주는 거고 비동기식은 만약에 B가 전송할 데이터가 없다 하면 B한테는 시간을 할당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A 한 번, B가 없네. 그러면 A 한 번, C 한 번, A 한 번, C 한 번, A 한 번, C 한 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동기식하고 비동기식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게 더 효율적이겠어요? 그래요. 얘가 더 효율적이죠. 알겠어요? 자, 비동기식은 전송할 데이터가 있는 단말 장치에만 타임 슬롯을 할당해서 그 전송할 데이터가 있는 단말 장치들끼리만 시간을 분할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거. 이게 비동기식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파장 분할 다중화라고 하는 게 있어요. 파장 분할 다중화. 자, 그래서 이거는 WDM, 파장을 분할해서 사용하는 방식인데, 자, 이거는 고속 광전송 장치에서 빛의 파장을 여러 개 사용을 해서 다중화하는 방식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 그 빛을 이용을 하는 광섬유 있죠. 그러니까 이 광섬유에서 주로 사용을 하는데, 광섬유에서 여러 개의 파장을 하나로 묶어서 전송할 때, 그럴 때 사용하는 방식을 파장 분할 다중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섬유에서요. 알겠죠? 자, 그래서 종류 정도 간단히 이렇게 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파장 분할 다중화는 여러분들 이 개념만 간단히 봐주세요. 고속 광전송 장치에서 사용하는, 그러니까 광섬유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분할 방식이라고 하는 거 요거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집중하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컨센트레이팅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 집중하기라고 하는 것은 참고로 한번 봐주시는데, 집중하기는 이제 여러 개의 채널을 몇 개의 소수 채널로 공유화시키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통신선로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개를 몇 개 소수로 집중화시켜 주는 거, 모으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러 개의 선이 있어요. 회선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 여러 개가 있을 때 이거를 그대로 해서 먼 거리까지 연결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일단 이렇게 있으면 집중하기라고 하는 걸 통해서 소수의 선으로 이렇게 모으는 거죠. 이거를 집중하기라고 하더라 이거죠. 집중하기. 그래서 여러 개의 채널을 몇 개의 소수의 채널로 공유화시키는 그러한 기기를 집중하기 그럽니다. 자, 그 다음 정보 교환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교환 방식이라고 하는 거, 요거 좀 중요하네요. 중요하고, 이 교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뭘 얘기를 하냐면, 가령 예를 들어서 A와 B가 있을 때, 직접 연결한 게 아니라 중간에 연결시켜주는 교환국이 있어요. 교환기, 교환국. 그래서 A가 B한테 어떤 내용을 전달을 할 때, 이 중간에 교환기를 통해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중간에 교환기에 의해서 정보가 이동이 되고는 전송이 되는 그러한 형태를 교환 방식이라고 해요. 교환 방식. 중간에 교환국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교환 방식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 회선 교환이 있고요. 회선 교환. 우리 교재 보면 종류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메시지 교환이라고 하는 게 있고 메시지 교환. 그 다음에 이제 패킷 교환.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자, 먼저, 회선 교환 방식부터 볼게요. 회선 교환. 자, 회선 교환이라고 하는 것은 음성 전화망과 같이, 그래서 전화를 생각하면 돼요. 전화. 그래서 음성 전화망과 같이 메시지가 전송되기 전에 발생지에서 목적지까지의 물리적 통신 회선 연결이 선행되어야 하는 교환 방식이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화기 생각하시라고요. 자, 전화기가 있으면 우리 내 친구가 뭐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가 있고 김길동이가 있고 이길동이가 있고 뭐 박길동이가 있고 뭐 오길동이가 있다. 친구가 그러면 우리 집 전화기는 이 각각의 친구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건 아니죠. 중간에 뭐가 있어요? 전화국이 있잖아요. 전화국. 그죠? 그래서 우리 집 전화기는 이 전화국하고만 연결돼 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 전화국에 가입된 얘네들이 이렇게 연결돼서 이 전화국에서 내가 필요하면 또 연결시키고 하잖아요. 다른 사람, 이 사람도 역시 전화국하고만 연결돼 있잖아요. 그 외 사람들은 이 전화국에서 또 연결시켜주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연결시켜주는 교환기 역할을 해주는 게 있는 거. 이게 교환 방식이에요. 알겠죠? 자, 그 중에서 이제 회선 교환이라고 하는 것은 전화를 생각하면 되는데, 자, 음성 전화망과 같이 메시지가 전송되기 전에 발생지에서 목적지까지의 물리적 통신 회선이 연결돼.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이렇게. 직접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고요. 물리적인 회선이. 알겠어요? 자, 그런 교환 방식을 얘기하고, 자, 그 다음에 접속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나 전송 지연이 거의 없다.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자, 예를 들어서 내가 홍길동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전화국에서 이 홍길동 집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여기는 따르릉 울리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 이 홍길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화를 받기 전까지는 나는 어떻게 해야 돼? 기다려야 돼요. 그게 이제 접속할 때는 다소 시간이 소요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얘가 이제 전화를 받았네? 그럼 어때? 그러면 내가 하는 얘기 즉시 얘한테 전송이 되죠. 그러니까 연결만 되면 데이터가 전송이 되는 데는 지연 시간이 없다. 이거죠. 거의 없다. 알겠어요? 알았죠? 자, 그런 거고. 자, 그 다음에 일단 통신 경로가 설정이 되면 데이터의 형태, 부호, 전송 제어 절차 등에서 많은 제약을 받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이 전화라고 하는 거는요. 누구나 다 똑같은 형식의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속도로 전송이 되고 하는 거니까 여러 가지 제약이나 이런 게 적어요. 알겠어요? 데이터 형태도 똑같을 것이고 전송하는 방법도 똑같을 것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다 똑같단 말이에요. 이 전화들은 알겠죠? 어느 집 사람은 뭐 전화국 번호 체계 그러면 앞에 국 쓰고 그 다음에 번호 쓰고 뭐 이런 체계 다 똑같죠? 속도 다 똑같아요. 알겠어요? 전송하는 방법 형태 다 똑같고 알겠죠? 자,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회선 교환 방식의 특징은 또 고정된 대역폭
전송 방식으로 일정한 데이터 전송률을 제공하므로 두 가입자가 동일한 전송 속도로 운영이 되고, 전화를 통해서 전송이 되는 속도는 누구 집이든 누구나 다 똑같아요. 전송 속도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송수신자 간의 실시간 데이터 전송에 적합하고, 그죠? 자, 전화를 A라는 사람이 해서 B라는 사람이 받았어. 그러면 그냥 그때 바로 얘기하는 거 즉시 다 전송이 되잖아요. 그래서 실시간 전송이 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전송된 데이터에 있어서 오류 제어나 흐름 제어는 사용자에 의해서 수행되어야 되고, 전송 속도나 코드 변환 이런 거 불가능하다. 고정돼 있어요. 항상. 누구 집이든지. 속도 다 똑같고요. 그 다음에 코드 변환. 예를 들어서 전화번호 체계. 아까도 얘기했지만 앞에 국, 뒤에 번호. 뒤에는 네 자리, 앞에는 뭐 지역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뭐 네 자리. 뭐 이렇게. 이런 코드 형식이라든지 이런 게 다 똑같잖아요. 체계가 약속되어 있잖아요. 속도도 다 똑같고, 자, 그래서 전송 속도나 코드 변환, 이런 게 불가능하다, 이거죠. 이게 이제 회선 교환이에요, 회선 교환. 알겠죠? 자, 그런데 이 회선 교환은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가 단점이 있냐면, 자, 내가 누구한테 전화를 했는데, 자, 전화를 하는데, 이 받는 쪽에 있어서 집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통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 회선 교환은 어떤 단점이 있냐면, 이 송신 측과 수신 측 간에 동시에 통신이 가능한 상태에서만 가능해요. 가능한 상태에서만. 그러겠죠? 내가 전화를 거는데 이쪽이 받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회선 교환의 단점을 보완한 것이 이제 뒤에 나오는 이제 메시지 교환이나 패킷 교환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해서 봐주시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회선 교환의 어떤 특징이 되겠고, 그 뒤에 나오는 이 회선 교환의 뭐 종류, 자, 이런 것들은 뭐 한번 참고로 한번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한번 쭉 읽어만 보세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회선 교환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기했던 메시지 교환 방식입니다. 자, 이 메시지 교환 방식은 송신 측의 메시지가 교환기에 저장되었다가 순서가 되면 수신 측으로 전달해주는 방식을 얘기를 해요. 알겠어요? 그래서 자, 여기서는 이 교환기가 저장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자, 저장되었다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어떤 내용을 보낼 때 중간에 이렇게 교환기가 있는 거, 이게 이제 교환 방식들이에요. 그 중에 메시지 교환은 이 교환기가 저장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저장 능력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일단 교환기한테 전송할 내용을 보내요. 자, 그러면 B는 설령 지금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나중에라도 받을 준비가 되면 그때 보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교환기가 저장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메시지 교환은 송신 측의 메시지가 교환기에 저장되었다가 저장 기능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교환기가 저장해 두었다가 순서가 되면 수신 측으로 전송하는 방식을 우리가 메시지 교환 방식 이렇게 얘기하고, 각 메시지마다 수신 주소를 붙여서 전송하며 전송 경로가 다르다. 그러니까 요거는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메일 생각하시면 돼요. 이메일. 자, 이메일 같은 경우는 어때요? 내가 누구한테 메일 보냈어.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나중에라도 언제든지 확인할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리고 보낼 때 그 받는 사람 주소 있어야 되죠. 그래서 수신 측 주소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전송 경로가 다르다. 이거는 뭐냐면, 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다음 또는 네이버 또는 각 회사마다 어떤 서버에 어떤 메일 계정을 이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경로가, 전송되는 경로가 다 틀려요. 그러겠죠? 전화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전화는 하나 똑같이 누구 전화국이 우리나라 전화국이 여러 개의 전화국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회사가 하나잖아, 하나. 우리나라는. 그죠? 근데 이 메일 같은 경우는 이 가입된 내가 계정을 만든 이 몇 서버의 종류가 다르다 보니까 전송 경로가 다양하더라 이거죠. 맞아요? 자, 그렇고 그 다음에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동시에 여러 곳에 전달하는 것도 가능해. 그죠?
내가 어떤 내용을 메일을 작성을 해서 이거를 뭐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한테 각각 경로를 통해서 전송할 수도 있죠. 그죠? 자, 그리고 수신 측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지연한 다음에 저장했다가 전송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거죠. 맞죠? 자, 그리고 얘는 전송 속도와 코드 변환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통신 회선의 상황에 따라서 내가 어떤 통신 회사에 가입되어 있냐 여기에 따라서 어때요? 속도라든지 이런 것도 다양하고요. 코드라든지 형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 내가 가입되어 있는 이 서버가 모두 다 똑같은 형식을 사용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코드 변환이나 이런 것도 다 가능하더라 이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전송 속도와 코드 변환 이런 게 다 가능하다. 회선 교환은 이게 고정돼 있다 그랬어요.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근데 메시지 교환은 이게 가능하더라 이거죠. 알겠죠? 자, 그런데 요거에 또 단점이 있어요. 얘의 단점. 자, 뭐냐? 이 A가 B한테 이제 어떤 내용을 메일을 예를 들어서 보낸다고 했을 때 이 내용이 용량이 크잖아요. 용량이 큰 경우 이 메시지 교환 같은 경우는 이거를 한꺼번에 여기서 이제 저장을 하고 또 한꺼번에 보내고 하다 보니까 저장하고 보내고 하는데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걸려. 그러니까 지연 시간이 있는 거예요. 지연 시간이.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첨부 파일이 있는 경우, 용량이 좀 큰 첨부 파일이 있는 경우 A가 B한테 메일을 보내면 이 B라는 사람이 바로 열어볼 수 없어요. 그죠? 내가 보내자마자 바로 열어보는 게 아니라 조금 다만 뭐 몇 초라도 기다렸다가 얘가 확인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지연 시간이 있어요. 왜? 이 자료를 통째로 보내기 때문에 그래요. 통째로. 그러다 보니까 이 자료를 이만큼의 자료를 저장하는 시간만큼 또 전송하는 시간만큼 기다려야 하는 문제점이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완한 것이 뭐냐? 그 뒤에 나오는 패킷 교환 방식. 패킷. 자, 그래서 이 패킷 교환 방식은 메시지를 일정한 크기의 전송 단위인 패킷이라고 하는 단위로 나눠요. 그래서 정보를 나누어 일단 메모리에 축적했다가 수신처에 따라서 적당한 경로를 선택을 해서 전송하는 방식. 이게 패킷 교환이에요. 패킷 교환. 자, 메시지 교환은 전송할 자료가 있으면 이걸 한꺼번에 저장을 했다가 한꺼번에 보내려고 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료에 따라서 이 자료의 용량에 따라서 저장하는 시간, 전송하는 시간이 걸리더라 이거지. 근데 패킷이라고 하는 단위로 나눠요. 이 데이터를 전송할 내용을 패킷이라고 하는 단위로 저장을 하고 보내주고 저장을 하고 보내주고 하다 보니까 받는 쪽에서 빨리빨리 데이터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이트를 방문하고 할 때 속도가 빠른 날은 느끼지 못하지만요 속도가 좀 느린 날 동시에 여러 사람들이 뭐 접속을 하고 해서 속도가 느린 날을 보면 화면이 이렇게 일부분씩 위에 부분 그 다음 부분 또는 옆에 부분 이렇게 일부분씩 화면이 뜨는 거를 경험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 적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 화면을 구성하는 내용이 패킷 단위로 나눠서 오기 때문에 그래요. 패킷 단위로 나눠서 오기 때문에. 알겠어요? 만약에 이 화면을 구성을 하는 내용을 통째로 보낸다 그러면 시간이 더 많이 걸려.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어떤 사이트 접속을 했는데 이 화면이 오랫동안 그냥 먹통으로 흰 화면으로 계속 있어봐요. 그러면 이거 안 되나 하고 닫을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와면 기다려져요. 또 사람이라는 게. 그죠? 그래서 패킷 교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전송할 데이터를 이렇게 패킷이라고 하는 단위로 나누어서 전송을 하고 하는 이런 방식을 패킷 교환 방식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자, 교환 방식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회선 교환, 메시지 교환, 패킷 교환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교환 방식은 기본적으로 중간에 교환기기에 의해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렇다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회선 교환, 그 다음에 메시지 교환, 그 다음에 패킷 교환이 있는데 이걸 단계적으로 여러분들 제가 설명한 것을 토대로 해서 단계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패킷 교환은 메시지를 일정한 크기의 전송 단위인 패킷 단위로 나누어서 통째로 전송하는 게 아니라 나누어서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방식을 얘기를 하더라. 자, 그래서 공중 데이터 통신. 지금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공중 데이터 통신망에 가장 적합하고, 자, 그 다음에 장애 발생 시 대체 경로 선택이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이렇게 나누어서 전송을 하기 때문에, 자, 얘 전송하고, 얘 전송하고, 얘 전송하고, 전송하고 하는데 서로 다른 경로로 각각 전송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각각을.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바쁘지 않는 그런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찾아서 빨리빨리 보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전송 속도나 코드 변환, 이것도 변환이 가능하고요. 회선 교환은 안 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통신망에 의한 패킷의 손실이 있을 수가 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전송을 하는데 가끔 보면 이 한 부분이 이렇게 액박으로 해서 깨져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가끔 이런 패킷의 손실이 있을 수도 있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대량의 데이터 전송 시 전송 지연이 발생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접속 인원이 많거나 그랬을 때 조금 지연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 가지 전송 방식에 대한 내용을 쭉 살펴봤는데요. 여러 가지 개념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왔던 그런 부분이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꼼꼼히 한번 쭉 정리를 해주시고, 자, 여기와 관련된 문제는 뭐가 나왔는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한 바이트를 8개의 비트로 분리를 해서 한 번에 한 비트씩 순서적으로 선로를 통해서 전송하는 방식. 한 번에 한 비트씩 전송한대요. 한 비트씩. 이게 뭐예요? 직렬 전송이죠. 직렬 전송. 병렬 전송은 여러 개의 그 회선을 통해서 여러 개의 비트를 동시에 전송을 하는 걸 얘기를 하고요. 맞아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원거리 전송에 적합하다 그랬고, 이 병렬 전송은 근거리 전송에 적합하다 그랬고. 맞죠? 자, 그래서 여기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2번은 동기식 전송의 특징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 자, 이 동기식 전송이라고 하는 것은 전송할 데이터를, 자, 몇 개의 블록으로 나누어서 전송을 하고 하는 거. 이거를 동기식이라고 그랬죠? 자, 그리고 요거는 고속이고, 원거리 전송에 적합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자, 그래서 동기를 위한 SYN이라고 하는 게 동기를 위한 제어 문자예요. 제어 문자. 동기를 위한 제어 문자. 그래서 동기를 위한 SYN이라고 하는 문자가 필요하고,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이렇게 블록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전송을 하고 하다 보면 이렇게 전송하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거 얘네들 기억을 해놔야 할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고속도 전송에 이용이 되고, 전송 효율이 비동기식 전송보다 낮다라고 했는데 높죠. 높아. 알겠죠? 그래서 빨리빨리 더 전송할 수가 있고,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데이터 통신에서 서로 다른 방향에 동시에 주고받을 수가 있는 거. 동시에 서로 주고받을 수가 있는 거. 자, 이중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건 없고요. 우리가 단방향, 그 다음에 반이중, 전이중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단방향은 한쪽 방향으로만 전송이 되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반이중은 양쪽 방향이 돼 양쪽 방향으로 가능하되 동시는 안 되죠. 그죠? 전이중이 이제 양쪽 방향으로 가능하고 동시에 가능한 거죠. 그죠? 그래서 문제에서 동시에 송수신 그러면 서로 주고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에?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하나의 통신 선로를 이용해서 여러 신호를 서로 간섭받지 않고 전송함으로써 통신 선로의 이용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장비는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선로를 여러 사람이 같이 이용을 하도록 하기 위한 이런 장비. 이런 개념이 뭐예요? 이게 다중화잖아요. 다중화. 그죠? 그래서 이런 장치를 다중화기, 멀티플렉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5번은 다음 중 다중화 방식이 아닌 것은 그랬네요. 자, 그래서 다중화에 보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었죠. 자, 그래서 TDM 이건 뭐예요? 이거는 C분할 다중화를 얘기하죠. C분할 다중화. 그 다음에 FDM 이건 주파수 분할 다중화죠. 주파수 분할 다중화. STDM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이제 동기식 C분할 다중화예요. 동기식
C분할 다중화. 알겠죠? 자, 그리고 비동기식은 이제 ATDM이라고 그래요. ATDM. LDM 이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장을 분할해서 하는 WDM 이렇게 있었죠. 그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은 각 통화로에 여러 반송 주파수를 할당해서 동시에 많은 통화로를 구성하는 방식은 그랬네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예를 들어서 하나의 선이 있으면 이 선의 영역을 이렇게 나누어서 자, 여기에는 뭐 A에 대한 주파수, 그 다음에 여기에는 B에 대한 주파수 해서 주파수를 나누어서 이렇게 전송하고 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하냐 이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요거는 주파수 분할 방식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7번에 보니까 주파수 분할 다중화 방식에서 각 채널 간 간섭을 막기 위해서 일종의 완충 지역 역할을 하는 것은 뭐냐라고 했는데, 자, 이렇게 단면을 봤을 때, 자, 이렇게 나눴을 때, 주파수를 영역을 나눴을 때, 자, 여기는 뭐 A에 대한 주파수, 여기는 B, 여기는 C 그런다면 이 사이사이에 빈틈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보호대역. 그죠? 가드밴드라고 하죠. 보호대역. 맞죠? 자, 그래서 가드밴드, 보호대역 4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8번을 보니까 TDM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자, TDM이라고 하는 것은 C분할 다중화죠. C분할 다중화. 그죠? 자, 그러면 C분할 다중화는 주로 아날로그 병렬 전송에 이용된다 그랬는데, C분할 다중화는 디지털 전송에 이용됩니다. 주파수 분할이 아날로그 전송에 이용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각 채널별 대역 필터. 그러니까 보호 대역 이런 게 필요하냐 이거죠. 이런 거 필요 없죠. 그냥 시간을 분할해서 통째로 쓰기 때문에 그런 보호 대역 이런 거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주파수 대역을 나누나요? 아니죠. 시간을 나누죠. 그죠? 그래서 잘못됐고, 각 채널당 고정된 프레임으로 구성을 해서 전송을 한다. 이게 맞네요. 그죠? 자,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9번은 고속 광전송 장치에서 빛의 파장을 여러 개로 나눠, 빛의 파장을 나눠 쓰는 거. 이 파장 분할 다중화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요거 FDM 요거는 주파수 분할 다중화고요. 그죠? 자, 요거 TDM 요거는 C분할 다중화고요. 맞죠? 이런 건 없고요. 자, 그래서 1번이 되겠고. 자, 그다음에 10번은 다음 중 데이터 통신의 교환 방식이 아닌 것. 자, 교환 방식 세 가지가 있었어요. 회선 교환, 그다음에 메시지 교환, 패킷 교환. 맞죠? 기계 교환 방식 이런 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종류만 알아두시면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죠. 자, 그 다음에 11번은 회선 교환 방식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러네, 이거 전화를 생각하시라 그랬죠. 회선 교환. 전화를. 그래서 고정된 대역폭 전송 방식이다. 고정돼 있어요. 실시간 전송에 적합해. 내가 얘기하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들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접속에는 짧은 소요 시간이 전송 긴, 어때요? 이거 뒤바뀌었네. 그러니까 접속하는 데는 조금 지연 시간이 있더라도 만약에 연결만 되면 지연 시간은, 전송하는 데 지연 시간은 없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틀린 것은 그러니 3번이 잘못됐네요. 그리고 코드나 속도 변환 이런 게 불가능하다. 이거 맞고요. 자, 회선 교환 방식은 접속할 때는 지연 시간이 있어요. 내가 전화를 걸어서 그 집에서 받을 때까지는 기다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전송하는 데는 내가 얘기하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전송이 되잖아요. 지연 시간이 없어요. 전송하는 데는 거의 없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잘못된 거는 지금 3번의 내용이 거꾸로 써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3번이 잘못됐고요. 자, 그 다음 12번은 패킷 교환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자, 통신망에 의한 패킷의 손실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랬죠. 부분적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나누어서 이렇게 이제 전송하고 하는데, 받을 때 일부분이 이렇게 없을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 할 때 보면 뭐 액박으로 이렇게 X 표시해서 안 보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손실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전송 속도와 코드 변환, 이게 가능하다 그랬고요. 패킷의 저장 및 전송으로 이루어지고, 패킷 단위로 전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중 데이터 통신망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방식 중에 하나다고요. 패킷 교환 방식이. 알겠죠? 자,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를 전송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에 대한 내용을 쭉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종류라든지 개념이라든지 이게 좀 낯선 부분이기도 하네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여러분들 한번 봤다고 넘기지 마시고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하심으로 해서 꼭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